구할 수가 없었죠. 이 제품은 국내 출시도 안 했고 글로벌적으로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대 풀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메인보드가 에즈락의 X8702 타이치 OCF 드디어 장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메인보드 컨텐츠 하나 하고 갈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구글에서 Z790 에이펙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Z790까지는 에이수스라는 브랜드의 에이펙스 메인보드가 오버클럭 최상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Z790은 13, 14세대 대차게 말아먹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거를 구매하는 게 좋나느니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게 Z890으로 넘어오면서 코어 울트라 라인업에서 메모리 클럭이 대폭 향상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코어 울트라의 메모리 컨트롤러가 더 높은 클럭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했던 건데, 이때도 에이펙스가 나왔었습니다. Z890 에이펙스가 나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고클럭을 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OCF라는 보드를 씁니다. 이제는 이 OCF 보드가 오버클럭의 고클럭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Z890의 최강자 자리를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마케팅을 할 때도 대체로 Z890 OCF에서 고클럭을 몇 클럭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편인데, 뉴스 기사들을 보면 어떤 오버클럭커가 몇 클럭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가 떠서 뉴스를 보면 대부분 이 보드를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OCF 보드가 10레이어 PCB를 장착을 하고 나왔고, OCF가 아닌 다른 오버클럭용 메인보드들은 8레이어 PCB를 하고 나왔어요. 물론 PCB가 두껍다고 무조건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드를 충분히 잘 설계를 해야 될 거고, 이 PCB 레이어 층수가 높은 거는 그냥 물리적인 스펙일 뿐이에요. 물리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메인보드 설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이런 메모리 오버클럭의 고클럭을 달성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PCB 레이어 자체는 물리적인 체급으로서 어떤 다른 전제 조건이 준비가 됐을 때 좀 더 높은 클럭을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10레이어 PCB를 장착하고도 그렇게 클럭이 잘 안 들어가는 제품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물리적인 스펙은 좋으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메인보드를 설계할 때 신호 간섭을 유발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다거나, 그런 제품들은 이런 높은 체급을 가진 PCB를 가지고도 오버클럭이 그렇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에즈락 보드가 지금까지는 오버클럭, 고클럭 쪽에서 한참 죽을 쓰다가 Z790의 거의 막바지부터 해서 ITX 보드를 하나 출시를 했는데, 그 ITX 보드가 오버클럭이 엄청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즈락이 인텔 13, 14세대 고클럭 달성해서 굉장히 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인텔 보드 하면은 에즈락이 클럭이 제일 잘 안 들어갔던 그런 메인보드라고 했다면은 Z790 막바지에 와서 얘네가 엄청나게 개선을 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많은 발전을 하고 나서 Z890에 왔을 때 그걸 OCF 보드라는 아주 기술력의 집약체를 만들어서 얘네가 결국은 크나큰 도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 Z890 OCF라는 보드는 정말 써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굉장한 보드입니다. 물론 코어 울트라가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곽강을 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채널에서 보면은 재생 목록을 누르고 그러면 코어 울트라 200번대 있어요.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제가 OCF 보드로 메모리 수율 체크하는 이런 영상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막 만클럭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OCF 보드가 굉장한 체급도 좋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그런 보드였다. 그래서 이 OCF라는 정확한 명칭은 타이치 OC 포뮬러입니다. 그 OCF 보드가 AMD 쪽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X8702 타이치 OCF라고 해서 25년 5월쯤에 기사가 떠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공개가 됐다.
나온다 뭐 이런 뉴스가 돌아다니고 실질적으로 25년 7월쯤에 이제 나왔다라는 기사들이 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만 뜨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AMD 쪽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자체가 1대2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렇게 높은 클럭이 들어갈 거를 기대를 하질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AMD 시스템은 그냥 1대1에 6000 정도 넣고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AMD 시스템에서 이런 어떤 오버클럭 전용 보드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름이 없었던 편입니다. 실제로 기가바이트 쪽에서도 타키온 보드 혹시 관심 있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타키온 보드에 그렇게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Z890 OCF를 써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X870 이 타이치 OCF, AMD용 OCF 보드가 출시가 됐을 때 이거 좀 만져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죠. 이 제품은 국내 출시도 안 했고 글로벌적으로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나 뉴에그 쪽에 지금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마존 사이트에서 뭐 검색해봤자 이상한 거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뉴에그에서 이렇게 검색해봤자 안 나옵니다. 그냥 품절이 돼서 판매가 안 되니까 아예 목록에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도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몇 대 풀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메인보드가 지금 CPU-Z를 보시면 에즈락의 X870E 타이치 OCF 드디어 장착했습니다. 제 건 아니고요. 아시는 분이 구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빌려왔어요. 빌려주신 분이 적당히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국내에 출시 안 됐고요. 글로벌적으로도 구하기가 어려운 보드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뭔가 영상을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X870이 타이치 OCF 보드의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외관 이렇게 생겼고 익스트림 오버클럭킹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LN2 오버클럭 전용이죠. 사실상 이 OCF 보드가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궁금했던 PCB 한번 눌러볼게요. 이 제품도 10레이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10레이어에 메모리 2슬롯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Z890에서 최고의 클럭을 내었던 에즈락의 오버클럭킹 기술이 들어갔겠죠. 지금 현 시점 기준에서 AMD의 에즈락 보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평판이 좋진 않습니다. CPU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불량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에즈락 보드의 평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에즈락 보드 리뷰를 하는 게 맞냐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보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이제 오버클럭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CPU가 죽고 안 죽고 그거보다는 내가 클럭을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CPU야 뭐 이거 쓰다가 죽을 수는 있겠죠. 근데 CPU가 안 죽을 만한 보드를 꽂아 놓고서 그걸로 클럭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별로지. 그것보다는 CPU가 죽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높은 클럭을 시도하는 그런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인보드는 실사용 목적이라기보다 어떤 오버클럭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비싼 장난감이죠. 그래도 조금 쫄려가지고 CPU는 X3D가 아니라 제가 포스보드에서 쭉 썼던 9500F로 일단 달아놨어요. X3D CPU가 아니면은 불량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포스보드에서 제가 메모리 가지고 이거저거 많이 했죠. 그거랑 비교하기 좋아서 지금 9500F를 그대로 장착을 해놨고 이거 말고도 지금 9600이나 아니면 7400F 같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야 될 CPU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U들은 그냥 이 보드에서 좀 진행을 할까 싶어요. 그러면 에즈락 보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가이드가 제공이 되는 셈이니까 기가바이트는 제가 9500F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9600 오버클럭 언더볼팅 뭐 이런 거는 에즈락 보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같은 OCF 보드는 아니더라도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즈락 보드를 아직도 쓰고 계시는
팬 유저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보드를 막 장착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보면은 9월 12일자 바이오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먼저 해줄게요. 아직은 이 메인보드에 이거저거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가게 될 겁니다.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해당 제품 페이지에 보면은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여기 바이오스 펌웨어라고 있죠. 지금 장착된 버전이 0.20 버전일 거예요. 날짜는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릴리즈된 거는 9월일 겁니다. 지금 9월이라고 뜨니까. 여기도 0.20 버전이죠. 악에사 1.2.0.3F 버전. 이거를 1.03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데 날짜 차이가 별로 없네. 애절하게 다른 메인보드를 한번 조회를 해서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볼게요. 적당히 생각나는 스틸 레전드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고객 지원을 눌러서 바이오스 누르면 업데이트가 많이 됐죠. 일단 여기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이 1.2.0.3G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턴트 플래시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라서 이걸로 할게요. 아, 이거 설명서구나. 설명서 읽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스 파일이 다운이 되고요. 다운된 바이오스 파일을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때 USB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매뉴얼을 좀 볼게요. 한국어 설명서가 있으니까 이걸로 매뉴얼에서 후면 패널 위치를 좀 살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때 전용 USB 포트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온 건데 일단 여기에 딱히 써있진 않네요. 그럼 바이오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고 여기 검색된 것들 중에 어디에 꽂아라 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 파일명은 이걸로 바꿔야 되고 요걸 찾아야 되거든요. USB 바이오스 플래시백 포트. 그게 어디야?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네요. 여기 찾기 힘드네. 그러면 제가 사전에 FAT32로 포맷해 놓은 USB를 랜 카드 아래쪽 USB 바이오스 플래시백 포트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보고요. 이렇게까지 찾아보고 나서 생각났는데 보통 에즈락 보드의 바이오스 플래시백 포트는 그 후면에 보면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진 것이거든요. 써있지가 않아서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여기에다 꽂으면 됩니다. 여기 다른 메인보드도 이렇게 회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장착한 USB가 이렇게 연결이 됐고 연결된 USB에 지금 다운받은 바이오스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가 다 되면은 바이오스 파일명을 creative.rom 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까 여기 매뉴얼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써먹었던 바이오스가 있으니까 이거 이름을 좀 바꾸고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creative 스펠링 맞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맞게 썼죠? 소문자로 해도 상관없나 봐요. 전 주로 대문자로 하는데 아무튼 요렇게 바꾸고 나서 플래시백으로 하셔도 되고요. 사실 플래시백 말고 인스턴트 플래시로 하면 이렇게 이름까지는 안 바꿔도 돼요. 일단 저는 여기서 플래시백이 아니라 인스턴트 플래시로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뭐 전원 끈 다음에 플래시백 버튼을 눌러도 업데이트가 될 거지만 어쨌든 저는 인스턴트 플래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롬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제가 이 메인보드를 쓰다가 뭔가 바이오스가 뻥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워낙에 바이오스를 하드하게 굴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이 담겨있는 USB를 꽂아가지고 그냥 플래시백을 시켜버리면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 차원에서 만들어 둔 거예요.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요. 지금 업데이트 하기 전인데 이 바이오스 이렇게 생겼고 지금 0.2 버전이라고 버전이 나와 있죠. 툴 들어가면 인스턴트 플래시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나오는데 그냥 yes 누르면 되고 야 왜 안 나오냐? USB가 인식이 안 됐나? 안 나오네요. 일단 윈도우 부팅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팅이 됐는데 이게 다운로드 폴더에도 있어서 이게 읽혀야 되는데 안 읽히네. 잘못 다운받았나? 보통 바이오스의 인스턴트 플래시로 이렇게 스캔을 할 때 이 메인보드에 맞는 바이오스를 쭉 스캔을 해보거든요. 그게 C 드라이브에 있어도 잡히긴 잡히는데 이러면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이게 미묘하게 지금 제가 장착한 메인보드랑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바이오스랑 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일단 플래시백으로 하면은 해결이 되니까 일단 제가
PC 끄고 플래시백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고 악에사 1.2.0.3G 버전이에요. 날짜로는 10월 30일자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거 바이오스 플래시백 좀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후면 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이오스 플래시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위치에 있어요. 요 위치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FAT32로 포맷된 USB에다가 creative.rom이라는 바이오스 파일을 넣고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돼요. 길게 누르면 메인보드 좌측 상단에 이 부분에 LED가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CPU 전원 꼽는 부분이고 여기가 메인보드 좌측 상단 방열판이에요. 그 뒤쪽에 여기 초록색 LED가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일반적인 바이오스 플래시백보다 더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근데 기다리면은 끝나고 자동으로 부팅이 될 줄 알았는데 부팅이 되지 않고 깜빡이만 꺼져가지고 제가 꺼진 걸 확인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부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래시백 하시면은 여기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부팅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뭘 하는 걸 보여드릴 건 아니고 왜냐면 저도 아직 이 메인보드를 잘 몰라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 외관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단에도 충전재가 이렇게 있길래 이 안에도 뭐 들었나 하고 열어봤는데 없어요. 이 안에는 들은 게 없고 그냥 그 충격 방지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이 박스에는 안에는 무선 안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박스를 통째로 드러내면은 그 밑에 박스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걸 열면 이렇게 부속품들이 들어있는데 요새 부속품들이 좀 경량화하는 추세예요. 매뉴얼도 없고 뒤에 있는 거는 퀵 설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아까 보셨다시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거 SATA 케이블 하나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것은 RGB 분배선입니다. 그래서 RGB를 뭐 여러 개 쓰는 경우에 하나에 꽂아가지고 분배할 수 있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선은 센서입니다. 센서. 그래서 메인보드에 이거 꼽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다 이걸 꽂고 여기 동그란 부분을 내가 측정하고 싶은 온도 위치에다 갖다 대면은 온도 측정이 됩니다. 하드웨어 인포에 실제로 떠요. 그건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크 하나랑 키캡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키캡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디자인이에요. 타이치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비닐을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약간 반사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감안하고 봐주시고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타이치 디자인으로 깔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선 디자인에다가 가운데다 삼각형으로 타이치라고 박아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장착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여기에다 이제 CPU 쿨러를 장착하겠죠. 그러면은 CPU 쿨러를 엄청 큰 거를 장착하지 않으면 요 삼각형 타이치가 보일 겁니다. 특히 CPU 쿨러를 수냉 쿨러로 장착하게 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요게 밖에서도 보이겠죠. 그래서 요새 어항 케이스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외형적으로도 디자인이 좀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상단 방열판에는 이렇게 타이치 특징인 이런 기어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기도 비닐이 있습니다. 이거 떼내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램 슬롯 2개가 있고요. 그리고 M.2 방열판이 요거랑 요 밑에 거랑 여기도 있는데 근데 퀵 릴리즈라고 하는 이런 방열판을 쉽게 빼내는 기능이 최상단에는 여기 이 동그란 버튼을 왼쪽으로 당기면 열립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 두 번째 방열판이라거나 밑에 있는 큰 방열판 얘는 나사 방식이에요. 에즈락이 이거 비용 많이 드나? 얘네는 왜 이거를 굳이 다 넣어주지 않고 짜치게 계속 나사 방식을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M.2로 하나만 쓰게 된다면 요것만 그냥 빼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애매해요. 이거 굉장히 고가형 보드일 텐데 이 나사 방식을 계속 고사하는 게 맞나? 그래도 다행히 그래픽카드는 이지 릴리즈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거 오른쪽으로 여기를 쭉 당기면은 빠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2 방열판을 이렇게 다 빼봤는데 써멀패드 다 들어있고요. 지금 써멀패드 개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M.2가 6개 장착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메인 M.2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셋, 넷, 5개,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6개 장착하는 구조고요. 레인을 얼마나 공유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따가 매뉴얼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아마 칩셋 위치일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멀 패드 하나 조그맣게 발라놨더라고요. 실제로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방열판을 열어보질 않았다면은 여기에 비닐이 제거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뻔했습니다. 물론 발열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써멀 패드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이 외부 방열판까지 열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중앙에 아마 칩셋이 있기 때문에 요 중앙에 몰려 있겠죠. 딱 요 정도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길게 해주지. 이거 얼마 비싸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아예 안 열어볼 사람들을 위해서 비닐을 그냥 제거하고 덮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다른 M.2 써멀 패드는 비닐로 이렇게 해놨는데 얘만 또 비닐 벗겨서 해놓으면은 열었을 때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얘네는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 이런 걸 하느라고. 제가 만약에 제조사라면은 긁어부스럼이라서 아예 여기다 패드를 안 붙였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비닐이 덮여있는 써멀 패드가 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칩은 확대해서 보니까 ALC 4082 고급형 사운드 칩셋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고가형 보드다 보니까 이런 거 나쁘지 않게 챙겼고, 그 다음에 후면에 보시면 백플레이트도 아주 웅장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비닐을 아직 안 벗겨서 그래요. 그래서 비닐을 쫙 벗기면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보시면 요 중앙에 여기도 타이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OC 포뮬러라고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도 생각보다 디자인을 좀 챙긴 모습이에요. 물론 이 메인보드를 장착하면 다 가려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감성을 좀 살려서 백플레이트도 꽤 나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후면 패널 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바이오스 스위치라 그래서 바이오스가 듀얼 바이오스입니다. 그래서 A랑 B라는 두 가지 바이오스를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B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전 바이오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부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A 바이오스를 쓰다가 뭐가 뻑이 난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B 바이오스로 바꿔가지고 부팅 시킨 다음에 부팅된 상태에서 플래시백 준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A 바이오스로 바꾼 다음에 플래시백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플래시백 준비를 해놨지만 그런 식으로 듀얼 바이오스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모스 클리어 버튼 여기 바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백 버튼 그 옆에 있습니다. 플래시백을 할 때는 요거를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누르고 한 5초 있다가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 위치, 안테나는 요새 퀵 릴리즈 적용하는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많은데 고전적인 타입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와이파이 7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7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용 HDMI 포트를 하나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LN2 오버클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형의 PS2 마우스 포트를 이렇게 하나 제공합니다. 보통 USB 타입으로는 저온에서 이상 증상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PS2 형식의 LN2 전용 메인보드들은 이런 포트를 하나씩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용으로 쓰라고 USB 2.0 포트 2개, 그 다음에 두드러지는 게 USB4 단자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의 USB 단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2개는 USB4 단자고, 물론 C타입도 병행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아래 거는 USB4는 아니지만 C타입 포트고 여기 1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0기가 BPS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USB 포트도 보시면은 여기 10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도 10, 여기도 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USB 포트가 10기가 BPS를 모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 좋은 USB 포트들을 다 뽑아놨습니다. 이게 X870이 칩셋이 상당히 많은 포트들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램 포트도 5기가 제품이 붙어 있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5기가를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런 5기가 BPS로 유선 속도가 들어오는 인터넷 환경 자체가 일반 가정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향후 미래에 어떤 인터넷 속도가 설치가 되든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고급형 보드에서는 이렇게 5기가 BPS로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SPDIF 오디오 단자랑
그 다음에 마이크, 스피커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 SPDIF를 꼭 쓰기 때문에 이게 있는 메인보드를 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고급형 사운드 칩셋이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그 방열판 사이즈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찍어봤는데 측면에서 볼 때 높이가 상당하죠. 그래서 제법 웅장한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히트 파이프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된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 온도도 제법 잘 잡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불 들어오는 걸 하나 찍어봤는데 PC에 전원을 안 넣어도 파워가 연결이 돼서 메인보드에 약간의 전력이 공급이 되면은 이게 PC를 키지 않아도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BIOS A 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A 바이오스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B 바이오스라는 거겠죠? 듀얼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바이오스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네가 지금 어느 바이오스로 부팅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거를 명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전원이 자동으로 들어온 줄 알았어요. CV 전원선을 딱 연결하니까 여기 불이 딱 들어오길래 그냥 자동으로 부팅이 되는 건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파워 올리자마자 부팅이 되는 경우. 그런데 부팅이 된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야 부팅된 거 아닌가 하고 파워를 눌러봤더니 그제서야 부팅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고, 위치는 메모리 슬롯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우측 상단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슬롯의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에 디버깅용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숫자 패턴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정상적인 패턴으로 흘러가면 이게 정상적인 부팅 과정에 있는 거고, 근데 정상적인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고 갑자기 어떤 특정 숫자에서 오래 멈춰 있다 그러면은 이 메인보드가 부팅되다가 멈췄구나, 포스트에 실패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이 메인보드가 오버클럭 전용 보드다 보니까 보통은 오픈 케이스에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오픈 케이스인데 오픈 케이스에서 따로 전원 버튼을 연결하지 않아도 부팅을 할 수 있도록 전원 버튼하고 리셋 버튼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N2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이런 식의 버튼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예전에는 BCLK 기준으로 뭐 100클럭 올린다거나 100클럭을 내린다거나 이런 버튼이었거든요. 근데 이 OCF 보드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지는 이따 매뉴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 2, 3라고 있는 이 버튼도 아마도 제가 제 상식으로는 메인보드에 저장해 놓은 세이브 파일을 1번, 2번, 3번 중에 뭘 갖고 올 거냐 뭐 그런 버튼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따 매뉴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부위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좌측 하단에 오디오 단자 꼽는 거 있고, T 센서 1번, 2번이라고 여기 2핀짜리가 두 개 있죠. 이게 아까 메인보드 부속품 중에 온도 센서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센서를 여기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장착하면은 그 동그란 부분에서 측정된 온도가 이 포트를 통해서 메인보드에 전달이 돼서 하드웨어 인포 같은 데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인포를 켜가지고 메인보드 탭으로 가면은 이런 포트가 있는 메인보드는 이렇게 T 센서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다 T 센서를 제대로 연결하면은 그러면 여기 그 센서 온도 값이 제대로 잡힐 겁니다. T 센서 3까지 있네. 근데 여기선 두 개밖에 없는데 뭐 하나가 잘못된 값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연결해 봐야 될 것 같고, CBV RGB도 있고 OV RGB도 있고요. OV RGB는 LED 3번이라고 한 거 보니까 1번, 2번 그거는 위에 상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CBV는 하나만 있는 것 같고, 여기는 USB 여분 포트, 아마 전면 USB나 아니면은 USB를 지원하는 어떤 특정 기기를 장착했을 때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시스템 펜 2번, 3번, 4번 PWM 지원하는 4핀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LN2 모드를 끄고 키고 할 수 있어요. 이 LN2 모드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저온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옵션을 키면은 그 은은하게 열기를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저온으로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메인보드가 얼어버려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메인보드에 은은하게 열기를 유지시켜서 완전히 얼지 않고 적당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그냥 끄고 쓰면 됩니다. 슬로우 모드는 이건 한번 매뉴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피커 LED 꽂는 부분이고, 파워랑 리셋 스위치를 연결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2개 파워, 그 아래 2개 리셋, 여기 왼쪽에는 하드 LED, 그리고 그 위에는 파워 LED 이렇게 장착하면 됩니다. PCI 슬롯 같은 경우는 길다란 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레인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 매뉴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M.2 같은 경우도 여기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M2_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M2_2, 얘가 3번, 4번, 얘가 5번,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죠. 얘가 6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뉴얼에서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전원부도 오버클럭 보드다 보니까 굉장히 많죠. 전원부도 몇 페이지인지는 이따가 매뉴얼 한번 보고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CPU 펜을 여기다 장착하면 됩니다. CPU 펜 1, 그 다음에 CPU 펜 2라고 2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여기 보시면 AIO 펌프라고 되어 있죠. 요겁니다. 회색 포트. 그러니까 순행 쿨러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순행 쿨러에 펌프로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행 쿨러에 라디에 있는 펜, 그거를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CPU 펜 2는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CPU의 온도에 따라서 뭔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펜이 있으면 여기다 또 꽂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V RGB 여기 2개 포트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살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RTY 버튼이라는 게 있고 세이프 부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예상은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 매뉴얼을 보고 입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매뉴얼 한번 열어서, SATA 케이블이 1개가 아니라 2개가 들었나 봐요. D램 냉각 팬 이거 못 봤는데? 이거 어디 들어있지? 서미스터 케이블, 요게 온도 센서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D램 냉각 팬? 이거 제가 안 열어본데 어디에 숨어있나 본데요? 여기 박스 좀 찾아보고 왔는데 여기 안테나 들어있다는 요 박스 있죠? 안테나만 보고 넘어갔는데 요 위에 여기에 팬이 하나 들어있네요. 60mm, 50mm 정도 돼 보이는 작은 팬인데 그렇게 냉각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괜히 장착했다 소음만 심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메모리 쿨링 팬을 따로 얹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착 샷이 있나 좀 찾아볼까? 전원부는 22+2+1이라고 하고 용량이 어느 정도 되지? 110A짜리가 20개면 2200이고 거기에 2개가 더 있으니까 2420A네요. 어마어마한데? SOC도 220이고 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되는지는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마케팅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성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버튼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LN2 모드랑 슬로우 모드랑 상단 버튼 한번 보고 갈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레피드 OC의 OC 주파수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네. 이거 아마 BCLK OC 버튼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직접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 2, 3번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필 1, 2, 3번 버튼이라고 합니다. LN2 모드 스위치는 콜드 부트 버그 문제,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로우 모드 스위치는 프로세스를 가장 낮은 주파수로 실행해가지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서 극한의 오버클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버클럭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요거를 ON으로 바꾸면은 일단 어떻게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버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TY 버튼이라고 하는 게 제시도 버튼이라고 하는데, RTY가 뭐의 약자지?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리트라이가 맞는 것 같아요. 시스템 강제 종료하고 나서 즉시 시작하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즉시 시작이 어떻게 즉시 시작인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바이오스로 그대로 부팅이 시키면 또 부팅이 돌다가 멈출 수 있거든요. 예전에 기가바이트의 타키온 보드에서 안전하게 바로 부팅 시켜버리는 버튼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안전 버튼 부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버클럭 하다가 뭐가 부팅이 잘 안 돼서 먹통이 돼서 멈췄어. 그러면은 시모스 클리어를 하면은 지금까지 세팅한 값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요런 버튼을 딱 누르면은 초기 설정으로 부팅을 해줘요. 근데 바이오스 세팅 값은 안 날아가는 거야.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제가 타키온 쓸 때 잘 썼는데 OCF에도 있어가지고 요긴하게 한번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V프로그라 해가지고 이제 전자적으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프로브를 딱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측정해가면서 오버클럭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볼 수 있는 이런 기능. USB-C 타입 2개나 달아놨다고 또 자랑하고 있고, 초저손실 PCB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뭐 자랑하는 겁니다.
레이어가 10레이어고 이온즈 PCB. 요새 웬만한 메인보드는 다 이온즈 PCB예요. M.2 소켓 6개. 상단에 2개만 PCI 5.0 곱하기 4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이를 공유하냐 안 하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젠3네요. PCI 3.0. 나머지는 4.0. 여기는 곱하기 2입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PCI 3.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0 2개, 4.0 2개, 3.0 2개. 이거는 이 PCI 슬롯이랑도 공유를 하는지 이따 매뉴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DIY 용이한 디자인이라는데 나사 이거 어쩔 거야. 나사 좀 없애놓고 이런 광고를 하지. 툴리스는 무슨 툴리스야. 요거 하나 빼고 다 나사인데. 와이파이 7에 802.11be2까지 지원한다. 5기가 bps까지 지원하는 유선 랜. 그리고 전면에 타입C USB 3.2 포트를 지금 2개나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면 3.2 포트에 PD 3.0 36W의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면 포트에 연결해가지고 고속 충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케이스에서 지원만 하면. 그러면 요거 포트는 충전용 포트로 하나 따로 빼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는 뭐 굳이 광고를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이렇게 POC를 해놨네요. 세트로 써라라고. PCI 슬롯을 넓게 벌려놔서 듀얼 GPU 구성하기 좋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 하단에 있는 요 슬롯에 만약에 두께 큰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 요 밑에 포트 다 못 쓸걸요? 여기? 요 밑에를 거의 포기하는 구성일 텐데 그렇지만 이 PCI 슬롯의 간격을 요렇게 벌려놓음으로써 생각보다 이 그래픽카드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쿨링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써있네. 이거 2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5.0 16레인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8레인 2개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걸 반으로 갈라먹는 게 바이퍼케이션이라고 이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단은 단일로 장착했을 때 16레인을 쓰고 하단은 8레인 고정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다 꽂으면은 상단의 레일을 갉아먹어서 위에 안 꽂고 아래에만 꽂아도 8레인으로 밖에 못 써요.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경우에 무조건 위에다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야겠네. 요거랑 요거 사이 간격이 4슬롯 정도의 크기가 비어져 있대요. 그래서 5090을 장착해도 될 것 같은데 5090이 대충 한 요 정도 사이즈 되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넓게 넓혀놨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건 다 본 것 같고 또 챙기지 못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PD 3.0이 요 위에 것만 지원되는 것 같아요. 위에 것만. 아래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RGB LED는 12V 지원하는 거고 어드레서블 LED가 ARGB 그러니까 5V RGB입니다. 그래서 위에 2개 아래 하나. CPU 파워는 8핀 2개고요. 메모리 슬롯 2개고 그리고 PCI 슬롯 스틸로 되어 있다. 스틸 슬롯이라고 써 있고요. SATA 포트가 2개 옆에 있네요. 이거 안 보고 넘어갔네. SATA 포트 케이블도 딱 2개 제공해주죠. M.2가 6개쯤 되면 SATA는 뭐 2개 정도 있어도 되지. 오디오는 ALC 4082 5.1 채널. 여기 2개의 PCI 5.0 X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X16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레일이 16레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2개 다 꽂으면은 8레일로 반갈죽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한 개의 4.0의 X4라는 슬롯은 요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4.0의 X4를 지원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PCI 4.0의 M.2 SSD를 확장 카드를 썼을 때 SSD 하나의 성능을 온전하게 전달 가능한 슬롯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레인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그거 한번 매뉴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대충 다 살펴본 것 같고 이제 매뉴얼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체크해 볼게요. 결국 냉각팬 장착샷은 못 본 것 같은데 요거 자세히 봐야죠. 이게 1400이라고 메모리 스펙이 적혀 있었는데 매뉴얼을 보면 9000 시리즈를 장착하면 최대 8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0번대를 장착을 해야 1400까지 지원한다는 거. 8000번대 시리즈는 APU입니다. APU가 대체적으로 모놀리식 방식을 지원해가지고 9000번대나 7000번대보다 8000번대가 메모리 클럭이 잘 들어가죠. 7000번대 같은 경우는 8000까지 지원한다고 하고 시스템 메모리 최대 용량은 64기가짜리 2개를 장착해서 128기가까지 지원한다. PCI 슬롯은 5.0 16배속 사이즈가 2개인데 하나만 장착하면 16레인을 쓰고 2개 장착하면은 8레인으로 반갈죽 된다. 그 뜻이고요. 근데 얘네는 CPU 직결이고 칩셋 직결로 PCI 4.0의 4배속 슬롯이 하나 더 있다. 여기에는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나 아니면은 수직 M.2를 꽂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PCI
M.2가 이제 메인 그래픽카드 슬롯이죠. 그게 8000 시리즈의 CPU를 장착하는 경우에 5.0이 아니라 4.0의 8배속으로 동작을 한다. 그것도 피닉스 1이 있고 피닉스 2가 있다는데 피닉스 2 같은 경우는 젠4의 4배속으로 동작한다고 하네요. 피닉스 1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8700G하고 8600G 스몰 코어를 사용하지 않은 게 피닉스 1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8500G랑 8300G 같이 스몰 코어를 쓰는 거를 피닉스 2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젠4 C 코어, 이게 스몰 코어죠. 그리고 PCI 3번,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PCI 슬롯은 8000번대 시리즈에서는 못 쓴다. 그래서 APU, CPU를 장착했을 때는 이 슬롯은 유명무실하다. 요런 거 중요한데 M.2 언더바 2,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M.2를 사용하면 후면에 있는 USB4의 타입C 포트, 그 다음에 M.2 언더바 2 슬롯 모드 X2 모드로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반갈죽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USB4 타입C가 40GBps로 원래 동작을 해야 되는데 반갈죽 되면은 20GBps로 동작을 할 거다. 근데 이게 20GB로 동작할지 아니면 PCI 3.0 속도로 동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해보진 않아서. 실질적으로 곱하기 2면은 PCI 3.0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0GBps보다 더 높은 성능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스에서 M.2 언더바 2를 반갈죽 안 시키고 곱하기 4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USB4가 아예 비활성화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USB4를 쓰려면은 M.2 두 번째 거 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그렇게 PCI 5.0 M.2를 두 개나 온전하게 장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CPU에서 나오는 PCI 레인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아무리 고가형이고 별의별 수를 다 쓰더라도 CPU에서 아예 지원을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죠. M.2 언더바 2를 하나만 쓰면은 뒤에 있는 USB4 포트 두 개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능 반갈죽해서 세 개 다 쓰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M.2 슬롯이 사용 중인 경우 PCI 1번 슬롯이 또 반갈죽 된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꼽으시는 경우에 굉장히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M.2는 간섭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 간섭이 있으니까 4번, 5번, 6번은 간섭이 없나?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CPU에서 나오는 USB4 레일이랑 같은 선을 따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얘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거 PCI 슬롯 조그만 거, 이거랑 또 같은 레일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만 쓰면은 얘가 4배속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다가 M.2를 하나 장착하면 얘가 그 중에 두 개의 레일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가 반갈죽 되는 거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얘는 USB4랑 절반씩 나눠 먹고 얘랑 얘는 또 서로 절반씩 나눠 먹고 하나만 장착하면 온전하게 동작하고, 그 밑에 있는 4, 5, 6번은 일단 지금 매뉴얼 상으로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봐야 되는데 M.2 1번, 2번은 이제 CPU 직결이라고 하고, 그래서 PCI 5.0을 한 개 이상 지원하려면 결국에는 CPU에 직결되어 있는 USB4 지원 레인을 건드려야 돼요. 그걸 갖다가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USB4로 가는 레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5.0 슬롯을 두 개로 만들었다. 3번, 4번, 5번, 6번은 칩셋 직결인 것 같습니다. 칩셋이 두 개에 달려 있다 보니까 4.0 타입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일단 3번이 PCI 1번이랑 반갈죽 되어 있고 4번, 5번, 6번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얘네는 레인을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세 개는 단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M.2를 하나만 쓰시는 분은 여기다 장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쓰는데 USB4를 안 쓴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두 개 쓰면 되고, 만약에 USB4를 쓴다. 그러면 요거는 절대 쓰면 안 되고 4번을 쓰면 되겠네요. 4번. 그러면 4.0의 4배속으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추가를 하게 되면 요걸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 4번 다음에 6번 1번, 2번, 4번, 6번 그 순서대로 1번, 2번, 4번, 6번,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요 PCI 슬롯
슬롯을 안 쓰는 경우에 요거 3번. 근데 만약에 요걸 쓰는 경우는 3번보다는 오히려 5번에 꽂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얘나 성능이 그게 그거거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이게 이 다이어그램인데, 여기가 CPU거든요. CPU 직결이 요 밑에는 없으니까 후면에 USB 3.2 포트랑 그 다음에 여기 USB 4 포트를 가지고 여기 USB 4 컨트롤러가 USB 4 두 개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USB 4도 두 개 동시에 연결하면 아마 성능이 반갈죽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PCIe 5.0 M.1번, 그 다음에 PCIe 5.0 4배속을 가지고 USB 4를 쓸 거냐 아니면 M.2 두 번째 쓸 거냐, 이렇게 스위칭하는 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연결되는 PCIe 슬롯이 이렇게 두 개로 스위칭 되는데, 첫 번째 거는 16레인 8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8레인하고 빵레인. 빵이라는 거는 이게 16으로 동작할 때 얘가 빵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8로 동작하면 얘가 8로 동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면에 USB 3.2는 칩셋 직결이고, 요것도 프론트 USB, 전면 거는 전부 다 칩셋 직결이네요. 그 다음에 후면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포트 있는 USB 포트가 그것도 칩셋 직결, 요것도 칩셋, M.6번 단독으로 쓰고요. SATA도 단독으로 쓰네요. SATA도 따로 공유 레인이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칩셋이 두 개여서 M.2 3번이 PCIe 1번이랑 또 얘가 스위칭으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M.2 4번, 5번도 각각 단독으로 씁니다. 그 대신 M.2 5번이 여기 젠3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6번이 온전하게 젠4를 모두 지원하고, 3번은 반갈죽 될 수 있고, 5번은 젠3다. 젠4가 반갈죽 되면 젠3 속도가 나오죠.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없는지 쭉 보는데, 이거 메모리 장착하실 때 여기 좀 뻑뻑하거든요. 꾹 잘 누르셔야 돼요. 이거 딸깍 잘 닫히는지 꼭 보셔야 되고, 엄청 세게 눌러야지 들어가더라고. 이거 연결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PCIe 슬롯은 첫 번째 거 짧은 거는 4배속 레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16배속 레인, 세 번째 거는 모양은 16배속인데 8배속이다. 얘를 꽂으면 얘가 반갈죽돼서 얘도 8배속으로 돈다. 8000번대 쓰면은 PCIe 2번 말고는 못 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반갈죽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예. 그래픽카드 두 개 연결하면 반갈죽 된다고. 아, 그리고 요거 하나 있네요. 12V 메인 전원 밑에 여기 6개짜리 핀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픽카드 12V 전원 커넥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픽 12V 전원 커넥트가 내장 그래픽을 얘기하는 걸까요? 외장 그래픽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한번 해보고 얘기 드릴게요. 보통 MSI 메인보드가 추가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런 포트를 따로 두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T-센서 여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꽂아라. 그 다음에 버튼 설명이 있는데, 여기 리셋 버튼하고 리트라이 버튼 차이가 뭘까요? 리트라이 버튼도 강제 종료하고 즉시 시작. 리셋도 그렇잖아. 안전 부팅. 이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스 안 건드리고 초기화 버전으로 부팅시키는 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래피드 OC라고 하는데 설명이 애매합니다. OC 주파수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알려줘야지. 아, 그리고 요거 1, 2, 3 버튼, 이게 팩토리 프로필이네요. 닉C 라는 아마 에즈락 전담 오버클럭커겠죠? 걔가 만들어 놓은 프로필로 부팅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용자가 따로 커스텀 할 수가 없나? 그거는 뭐 바이오스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슬로우 모드는 프로세서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실행된다. LN2 모드 스위치는 콜드부트 버그 문제 제거. 디버깅 LED 이 숫자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써있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패턴이 평상시와 같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아, 이거 동봉되어 있는 메모리 냉각 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장착하라는 것 같은데, 두 번째 M.2 방열판에 여기 나사를 조일 때 이 팬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장착하라는 것 같아요. 고정이 되나? 이 나사 길이가 굉장히 짧은데 이게 되나 모르겠네. 되니까 만들어 놨겠죠? 근데 아무튼 팬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쿨링 쏴봐야 풍량이 별로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온도를 적절하게 식혀주기에는 조금 스펙이 너무 낮지 않나. 이게 제대로 된 풍량을 뿜어내려면 RPM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소음이 심해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 매뉴얼도 다 살펴봤네요.
일단 궁금하니까 그 아까 그래픽 6핀 전력 공급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요. 발칙한 상상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2V 전원 공급 포트 밑에 있는 이 6개짜리 포트, 이게 혹시 여기서 아웃풋을 뽑아내서 그래픽 카드에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발칙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PCI 전원 공급선은 파워 쪽에 꽂는 게 6핀이 아니라 8핀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사이즈가 맞지가 않고 결국 이 부분은 인풋이 맞고, 그러면 두 번째 발칙한 상상을 한 게, 그러면 6핀짜리 전력 공급을 받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그 그래픽 카드에 다이렉트 전원 공급을 안 하고 여기다가만 꽂으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해봤는데, 아까 화면 보시다시피 파워 케이블 연결이 안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부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전력 포트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보조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5090 같은 거를 장착하게 되면 5090이 전력을 최대 600W까지 끌어다 쓰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연결되는 12VH 2x6 전력이 최대 600W까지 공급이 되지만, 그걸 초과하는 전력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메인보드에 전력을 공급받아서 PCI 슬롯을 통해서 그래픽카드 쪽으로 전력을 조금 더 추가 공급해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MSI 보드에서 장착하고 나왔던 건데 그거랑 완전하게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MSI 보드에서도 이거를 제가 써먹어 보진 못했거든요. 그럴 환경 자체가 거의 없어서 뭐 그래픽카드를 극한 오버클럭 할 때 여기에 추가 전력을 입력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LN2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픽카드를 한 개 수치 이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은 이제 그래픽카드에 자체적으로 전력 튜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전력 공급 포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인보드 외관상 기능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스는 건드려 보지도 못했죠. 어쨌든 외관이랑 이렇게 설명 쭉 하는 내용으로 오늘 구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스를 이거저거 만져보는 영상은 뭐 제가 차후에 또 준비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메인보드 쓰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거의 없다기보다 아예 없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 메인보드를 확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능으로 봐주세요. 이런 보드가 있고 이런 보드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 이 에즈락 보드가 그래도 OCF만큼은 잘 만드는데 CPU가 사망하지만 않으면 이런 오버클럭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은 맞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이걸로 좀 만지작거릴 겁니다. 바이오스 소개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에서 테스트했던 메모리들도 여기서 동일하게 테스트해서 과연 이 보드가 좀 더 높은 클럭 달성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